불행하게도 소비자는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전시된 걸 사요. 사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거의 몰라요. 본인이 어떤 옷을 원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백화점에 수없이 많이 전시된 것 중에서 겨우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고른 옷이 나한테 맞는 옷인 줄 알지. 디자이너가 만든 옷 중에서 하나 골랐을 뿐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의상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를. 그래서 소비자들은 판매된 걸 파는데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국어 수업은 왜 안 팔까? 그럼 생산자는 어떤 걸 팔까? 소비자한테 필요한 걸 팔까? 사기 좋은 걸 팔까? 그들은요, 필요한 걸 팔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보면 거기 있는 음식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요? 몸에 해로운 게 많을까요? 해로운 게 많아요. 그 사람이 페이어블, 돈을 낼 만한 음식을 팔지 이 사람이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정말 맛없는 음식을 줘더라도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음식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자극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만한 물건을 만들고 나는 그 중에 하나 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옷이나 뭐 음식이나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님께서 이건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나? 안 가르쳐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레밍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살지라고 그래요. 자살지. 쥐들이 절로 막 가면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상담하다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대치동으로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10여 년 동안은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대치동 애들이 입시율이 제일 나빠요. 실력 대비 제일 대학을 못 가. 그러니까 대학을 많이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하지. 얘가 만약에 대치동이 없었다면은 저 학교 가서 전교권이었을 텐데 왜 대치동에서 하위권을 하고 있을까요? 이래. 중학교 때 하위권 하면 얘는 하위권으로서의 자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강북에 넘어가면 전교권인데 격차가 얼마나 크냐면요. 대치동에 있는 신문에 발표한 건데 고등학교의 전교 100등이 바로 강북에 있는 학교 전교 1등보다 성적이 좋아요. 수능 성적이. 근데 쟤는요. 스카이를 가요. 내신 전형으로. 얘는 인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이게. 근데도 아주 우수한 애들이 몇 명이 대치동에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 아마 독학해서도 갈 애들이 대치동에서 대학 가는 거죠. 대치동에서 또 약점이 하나 뭐죠? 학원이 너무 좋은 학원이 많아요. 실력들이 너무 대단해요, 선생들이. 그리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기가 막히게 훌륭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안 맞는 게 문제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좋기는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일할 때 필요 없는 물건 많이 사는 거랑 똑같아. 아울렛 가면은 물건들이 굉장히 좋고 저렴하게 파는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막 사더라는 거죠. 싸놓고서 안 입는 옷도 있는 거예요. 그거 모아서 필요한 거 사고 아니면 여행을 가는 게 난데 그냥 그걸 사는 게 무슨 뭐 남는 것처럼. 그래서 어릴 때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교육이 주는 효과는 뭐 이 세 가지 플러스 또 뭘 주냐면요. 인성을 키워주는 과목이에요, 국어는. 국어 교과서에 이런 말 나옵니다. 나보다 어른이 있으면 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워요. 회의를 할 때 상대방이 발언하고 싶을 때는 내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발언해라. 사회 돌아가는 거 국어 시간에 다 나와요. 심지어는 사투리까지 나와서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해야 되느냐. 이게 다 국어 시간에 배워요. 어떤 시간에도 안 배워. 자, 심지어는 나와서 스피치 하는 것도 나와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된다. 본론이 나온 다음에는 세 가지 정도의 자기 근거를 대야 된다. 이게 다 나와, 교과서에. 그리고 이런 똑같은 내용이 수능 문제에 똑같이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걸 배우거든요. 수능에 똑같이 나와. 이렇게 어떨 때 해야 되느냐. 똑같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그대로 수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대로 다시 나오고. 근데 레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잘한다는 거는 일단 지능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찬스죠. 그리고 저는 국어 공부를 시킬 때 반드시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를 외우게 합니다. 청각적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강의해요. 집중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애 필기를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잘하냐면요. 선생님의 말이 끝났는데도 계속 필기하고 있어요. 계속 필기. 뭐죠? 귀로 듣는 힘이 강하고요. 들어온 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다가요. 다 안 돼서 옆에 사람 걸 보고 써요. 걔 메모리가 적은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번 들으면 까먹는 아이, 한 번 듣고 나서 안 까먹는 아이. 이거 어떻게 키워줘야 돼요? 자,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과학 실험할 때 애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한 번 들으면 안 까먹는 거, 요게요. 중학교에서는 잘 안 커지는 능력인 거 아세요? 단순 암기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퍼레이셔널 메모리,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일 빨리 커질 때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일 많이 커져요. 저는 적기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서너 살까지는 말이 안 나오죠, 애가. 말도 되게 어눌하죠. 그때 뭐가 빨리 발전해요? 뭘 잡으려고 하고. 처음에 잘 못 알아보다가 이제 엄마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전에는요. 앞에 있으면 살아있고요. 없으면 죽은 거래요. 다시 봐야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 서너 살 되면 돌아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애기 때는 이 사람을 안 기다려요. 울면 접주고 그때까지 엄마였다가 돌아서면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뇌가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살짜리한테 아무리 글을 보여주고 숫자를 보여줘도 하등의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얘는 그때 그게 적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가 안아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블록 같은 거 만지게 해주고 뭐 그림 보게 해주고 시각적으로 뭐죠?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빌 보여줘도 시각적으로. 5학년한테 모빌 보여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걔는 이미 시각 이걸 보고 있으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발달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발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피아제가 뭐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 놓은 거야. 근데 사람마다 그 격차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차이는 나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숫자를 굉장히 좋아할 때인데 얘는 아직 안 좋아하는 거죠. 얘 늦은 거죠. 어떤 아이는 딴 애보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일찍 숫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과정은 전체적인 아이들의 조작기나 그런 거에서 중하위권 애들한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2, 3년 전에 기억, 니은, 디귿,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게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에 그걸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아주 일찍 읽는데 그걸 되게 좋아한다면 우리 아이는 언어적으로 2, 3년 빠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책을 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가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책도 1학년을 위한 책을 꼭 읽을 필요는 없어요. 동화책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좀 빠르다면 더 빨리 익히는 거고 늦으면 좀 늦게 익히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작업 기억력 중에서 언어 작업 기억력이 글자를 알고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질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언어 기억력을 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한 년을 읽게 하고요. 그때는 책을 못 보게 해요, 애들한테. 제가 읽을 때 아이들이 책을 보고 제가 읽는 거를 따라하면 청각적 기억력이 좋아져요? 시각적 기억력이 좋아져요? 보고 읽잖아요. 그래서 책을 덮으라고 하고 제가 시를 읊어줍니다.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듣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하면서 들으면서 외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영어에 청크해서 도움이 되겠죠. 영어 듣기에도, 쉐도잉에도. 그 다음에 두 연을 읽어주는데요. 한 연을 할 때는 별 어려움 없이 다 따라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두세 줄 읽는 거는 메모리가 누구나 연습하지 않고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연으로 넘어가면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되잖아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자,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이 따를 때만 그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잠깐의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땅땅땅땅땅땅.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빨리 하는 애, 못하는 애가 나와요. 여기서 그럼 아이들은 좌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애는 굉장히 빨리 해요. 고통이 덜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걔는 고통이 덜 하죠. 어떤 애는 심한 고통을 느껴요. 막 나중에는 이걸 때려요. 막 괴로워서. 나 왜 나만 안 될까 이거예요. 얘는 고통이 얘보다 월등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극복해야 해요. 이걸 고등학교 때 쉬는 것보다 나아요.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가 왔는데 안 외워지는 것보다 지금 고통스러워서 그 부분을 자극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아, 쟤는 못 외우는구나.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못 외우는구나 했을 때 하지 마라고 그러면요. 그 능력은 영원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만 발전할 수 있는 게 그냥 못 외우는 대로 끝나요. 그럼 지금 아파도 외우려고 자꾸 노력을 자꾸 하면 얘처럼 잘하지 못해요. 얘는 워낙에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전보다 조금씩 잘하게 돼요. 왜? 딴 애가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만해라가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올 때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얘가 계속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피기합니다. 7년까지 빨리 외워. 외운 사람 손들어. 제가 쓰는 방법은 외운 사람은 휴식 시간. 못 외운 놈은 계속 수업. 와, 그때부터 하자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하자라고 했을 때 집중력은 더 생기고 기억력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천천히 걷다가 기차가 떠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안 뛴 거야, 얘가. 자기의 잠재력까지 다 발휘 안 한 거야. 이거 쉬는 시간 5분. 일찍 끝나는 놈은 10분 쉬고요. 늦게 끝나는 놈은 1분 화장실밖에 갔다 올 시간이 없어. 뛰어요, 애들이. 그때 머리가 또 좋아져요. 자, 언어를 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묻는 말이 있어요. 한자 교육은 언제 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학년 때 시키라는 거예요. 저학년 때 암기력을 키우는 목적에서 한자 교육 시키는 게 최고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문장 속에 한자가 나오기 때문에 천자문을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장 속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외우든지 단어로 외우는 게 낫지. 근데 저 어릴 때는 천자문이든 뭐 시종 한자 몇 자든 그거를 외우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고 어른들은 이해되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 사서상경을 외우고 논어공자를 외우고 요새 제가 그 역적 보고 있는데 홍길동 그래서 이제 무오사와 얘기 나오더라고요. 서로 조의제문 옛날에 뭐 어떤 왕이 조의제문을 올렸는데 그게 뭐 잘했니 못했니 아니면 뭐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야 되니 저렇게 차려야 되니의 견에 따라 다 죽여버렸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야 된다. 며칠 동안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아니면 며칠 동안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의견 차이 때문에 싹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책에 이렇게 나오기를 뭐 논어에 나오기를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싸우면서 이기려면 뭐 잘해야 돼요? 잘 외워야죠.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잘 외운 사람만 쓴 거예요. 사법시험 보면 다 싸그리 외우는 거거든요. 싸그리 외워서 검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변호사 만든 거잖아요. 그들한테 다른 능력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행정고시도 싸그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장, 차장하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맨날 암기력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암기력이 안 중요하다는 사람은 싸그리 잘 외우는 사람들이었어. 암기력이 안 좋다고 했는데 암기력만 시험 봤단 말이에요. 의과대학에서도 암기력만 시험 보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의사 돼서 환자 치료도 하고 수술도 다 해요. 그래서 의과대학 수석 졸업할 때까지 수석 졸업할 때 뭘 잘했어야 돼요? 암기력.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나가고 그것도 연구하잖아요. 훌륭한 의사가 되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판례 다 외워야 돼요. 변호사 되려면. 드립도 암기력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필요한 건 암기력이에요, 창의력이에요, 사고력이에요. 창의력, 사고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암기력 시험을 볼까? 왜 그럴까요?
이 조선시대에도 암기력 시험은 봤잖아요. 이유가 암기력 좋은 놈이 사고력, 창의력 다 좋다는 거예요. 잘 외운다는 거 하나만 시험 봐도요. 잘 외우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영어도 잘하고요. 잘 외우는 능력이 있는 놈이 수학도 잘하고요. 잘 외우는 능력이 있는 놈이 독해력도 좋고요. 잘 외우는 능력이 있는 놈이 나중에 사고력, 창의력 좋더라는 거예요. 다른 시험은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외우는 시험만 봐서, 그러니까 지능이 외우는 것만 잘하는 아이가 지능 검사를 하면 암기력 쪽이 이렇게 높은 아이가요. 이게 낮은 애가 없어요. 암기력이 높으면요. 딴 것도 다 이렇게 높아요. 왜? 암기력이 좋다는 건 뭐죠? 잘 받아들인다는 거거든. 한 번 들으면 안 까먹는다는 거거든. 어떤 애가 수학을 한 번 들으면 안 까먹고, 국어를 한 번 들으면 안 까먹고, 역사를 한 번 들으면 안 까먹고, 경제를 한 번 들으면 안 까먹고, 과학도 한 번 들으면 안 까먹는데 걔가 사고력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들어온 게 많은데. 반대로 암기력이 안 좋은 애가 뭘 잘하겠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입식 암기 수업은 좋지 않고 생각하는 수업을 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요리 재료가 없이 요리를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리 재료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외우게 해야 되죠. 언어적으로.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외우는 능력을 전 국어 시간에 키워요. 두 번째는 어휘력이에요. 지능 중에서 제일 빨리 발전하기 쉬운 게 어휘력입니다. 가장 쉽고 제일 어려운 게 공간지각력, 이런 작업 기억력, 암기력이에요. 이거 잘 안 커요. 타고나는 게 커요. 근데 어휘력은요. 단어만 많이 외우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체계적으로 국어 단어 외우고 있나요? 책을 많이 읽는데 국어 단어 옆에 끼고 하나요? 안 해요. 대강 읽어요. 추론력만 생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꼭 숙제를 하나 내주는 게 오늘 수업 시간에 나간 것들을 다 한번 적게 하는 거야. 애들이 엄청 싫어해요. 근데 엄청 싫어하지만 필요한 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잘 생각했는지 그 단어를 넣어서 짧은 글 짓기 줘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 글 쓰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글이 개발 레벨이 많아요. 왜냐면 전부 타이핑 치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는 이것도 지능 개발에 도움이 돼요. 시지각 협응이라고 해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자, 이 국어라는 한 과목을 통해서 뇌를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힌 다음에 엄마들이 많이 묻는 게 뭐죠? 느낌이 어땠어? 네 생각은 어때? 전 절대 네 생각 안 물어봐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니? 그때 그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지문 내용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어에는 그거 말고도 암기사항이 또 있어요. 회의 진행하는 방법, 자료 수집하는 방법, 그거 순서가 나오거든요. 그거 대학원에서 나와요. 자료조사, 실험 설계,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발표까지. 대학원에서도 그거 시험 보거든요. 순서를 자료조사에서 발표까지 프로세스를 쓰고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와요. 단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것을 보지만 대학원 수업까지 다 아니까 요거는 외울 일, 요거는 알고 넘어갈 일,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될 일을 잘 알아요, 몰라요. 요거 수능에 또 나오는 거는 외우게 하는 게 나아요, 안 외우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그래서 초등학교 수업이지만 수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우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중학생들이 어휘가 몰라서 점진적 상승이 뭐냐고 했더니 경제학에서 점진적으로 이게 올라간다. 점진이 뭐예요? 이렇게. 어릴 때 자꾸 단어를 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외우게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싫어하는데 지나고 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죠. 제가 그 국어는 일주일에 하루면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국어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제가 국어 수업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2주치를 보통 1시간 반에 끝내요, 제가. 학교에서 2주치. 한 학기가 10단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10단원. 그러면 10단원이면은 3월, 4월, 5월, 6월 4달 동안 10단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2단원, 보름 2주에 한 단원 하는 건데 1시간 반에 한 단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어요, 제가. 나무더라.
왜? 애들한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문제도 제가 풀어줬어요. 4번 문제 이거는 왜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러면 내가 문제 풀어줄 때 애들 멀뚱멀뚱 절 쳐다봐요. 학교 수업하고 똑같은 거죠. 아는 걸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이 아는 것 같아. 5문제 제가 풀어주다 보니까 10분이 걸렸거든요. 각자 풀어 시작했더니 5문제 푸는데 애들이 2분이 안 걸려요. 정답률 95%. 전과에 나오는 문제를 풀게 했더니 지금 배운 거 지금 풀게 하니까. 단원평가 20문제 풀려고 그러면 제가 풀려고 그러면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설명해주고 풀려고 그러니까. 20문제 푸는데 5분이 안 걸려요. 딱 풀어요. 왜?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도 보지 마요. 딱 보면 답이 나와. 그래서 부교재로 제가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걸 썼거든요. 정답률 95%. 할 필요 없어요. 정답률 95%인 숙제는 내줄 이유가 없는 거야. 공부는 자꾸 틀려야 내가 왜 틀렸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정답률이 95%인 거야. 그래서 그냥 산 거니까 한 대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숙제 조사 안 내줘요. 저도 뭐 그 책을 쓴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쉽게 썼어. 최소한 잘 가르친 사람한테는. 그리고 나서 그냥 아이들한테 재미삼아 수능 문제를 5학년 아이들한테 줘봤거든요. 8문제를. 근데 국어를 6개월 공부했잖아요. 다 맞은 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문제 줬을 때 정답률이 5에서 6문제예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한번 줘봤어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구나.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력을 갖고 있으면, 고등학교 수준의 암기력을 갖고 있다면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 공부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이유에. 근데 국어를 처음에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강조해서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독해력을 가르친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제가 운이 거기까지 저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꼭 가르쳐주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 원장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이지 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이지 어려운 문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수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응용 문제는 적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심화를 많이 하더라도 심화한 건 체화가 안 돼요. 왜 체화가 안 되냐면 시험이 앞에 놓고 심화해야만 체험이 돼요. 시험 공부할 때만 심화가 체험이 되지 평상시에 심화를 문제 푸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안 풀 필요는 없는데 너무 많이 심화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머리가 좋으면 앞에 학년 거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거는 체화가 되거든요.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근데 개념을 열심히 반복하는 건 엄청 체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이고 나면 나중에 심화도 그렇게 어려운 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라고 했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외우게 해주세요.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치게 해주세요. 독해력이 중요하고요. 뭐가 중요하고요. 교재는 교과서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무슨 뭐 딴 걸 자꾸 해. 그러면 그 선생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애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거나. 근데 제 목적, 지능이 좋아지거나 암기력이 좋아지거나 나중에 수능을 잘 보게 되거나 독해력이 좋아지거나 제가 원래 국어 공부를 하기로 한 그 목적 달성에는 이게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초등부는 제가 수업을 직접 한 거예요. 설계자가 직접 수업을 하고 조교를 2씩이나 넣어요. 왜? 이 둘이 나중에 당신들이 국어 수업을 내 대신 해야 할 사람인데 내 수업을 계속 보고 당신의 창의력을 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수업에다가. 요 수업만큼은 설계자인 내 뜻대로 내가 작곡을 했으니까 작곡자 베토벤이 원한 대로 연주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니까.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일단 애들이 좋아해. 애들이 좋아하고 지들도 자꾸 어려운 지문을 읽는데 그 지문이 해결이 되고 문제 풀리는데 맞고 이걸 읽었더니 어려운 문제가 읽혀지는 거에 대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 이제 수학 열심히 잘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영어 나중에 뭐 잘 돼야 되니까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수학이나 영어보다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의
공부는 국어로 한다는 거. 두 번째, 입시에서도 국영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국어를 잘한다는 게 뭐 언어적으로 말로 표현하든지 글로 쓰든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더 좀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필요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사고 있다는 거. 기회는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면 기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나한테 굉장히 큰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플러스 제가 직접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딱 6개월만 직접 수업하겠다고 했는데요. 3월 6개월이 끝났어요. 3월 그때 9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그냥 계속 하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의 과정은 계속 제가 하겠다. 제가 재미를 느꼈어요.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초기에 온 아이들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지능검사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국어 수업을 열심히 이렇게 했고 우리 스타일로 수학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머리샘 훈련, 그 다음에 루크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의 지능이 6개월 후에 비포 앤 애프터를 보고서 이 자리에서 계속 상담을 들어가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부 학원이든 중등부 학원이든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의 실력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고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 또 설계할 거예요. 이번에 아주 다행인 게 저희가 초등부 애들이 좋은 아이들이 특히 5학년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또 유료 상담을 했어요. 그분들은 한 와중에 영어 학원들을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세게.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영어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2번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수학 2번, 영어 2번, 국어 1번이고 나머지 학원 다닐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학원으로 치면 수학 2번, 영어 2번, 국어 1번 끝. 근데 6학년 정도 되면요. 수학이 2-3번으로 느는 게 맞아요.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영어 2번을 라이팅, 스피킹 위주로 다니는 학원에서 이제는 보캐블러리, 그래마, 리딩 쪽으로 학원을 바꿔줘야 되고 수학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시간은 1회로 줄여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상담하는 중에 아주 세게 가르치는 그 영어 학원을 빼고 매일 그래마, 리딩, 보캐블러리, 장문 이거를 다 가르쳐주는 학원을 좀 찾아 보내라 했더니 못 찾겠다는 거죠. 없대요. 그런 학원이. 고등부의 학원이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이 없다는 거죠. 어학원에서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영어 학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왜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기 때문에. 학원이 2번 오는 아이를 한 번 오게 만들고 싶겠어요? 3번 오게 만들고 싶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하는데 1대1로는 저희 그게 가능한데 1대 다루는 조금 애들이 숫자가 부족해가 힘들다고 했는데 초등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영어 선생 최선화 선생한테 부탁을 한 거죠. 나중에 최선화 선생 그 설명회 내 초등부에 한번 모셔올 거예요. 고학년 영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수준이 다르죠. 파고다 출신 아닙니까? 영국 유학 갔다 와서. 그러니까 성인들하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저 끝 단위를 가르쳐. 수능 선생은 끝이 수능이에요. 수능보다 더 높은 수준 영어 못 가르쳐요. 끝 단에 토플, 탭스까지 가르치고 실용 영어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까지 고등학생들 1등급 만드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그 선생이 드디어 초등부 영어를 맡게 됐다니까요. 초등부 영어에 그런 선생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영어 좀 해놓은 애들은 이제 2번 가던 걸 그만두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매일 문법서부터 쭉 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는 심화. 심지어는 요즘에 다시 기본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옛날 성문 기본.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주교재를 성문 기본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교재를. 왜냐하면요. 요새는 문법 따로 띄고요. 리딩 교재 따로 있고요. 영작문 교재 따로 있어요. 왜? 영어 학원에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잘 봐요. 문법 배웠죠? 그 문법에 나온 문장을 갖고 리딩하는 게 최고 아니야? 복습 효과.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 그 문장에 나온
어구나 단어를 갖고 리딩을 하고요. 단문독해, 장문독해, 성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온 문법을 갖고 영작하잖아요. 거기 나온 문법을 갖고 문법 가로넣기 찍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고 똑같이 만든 책이에요. 성문 기본이. 앞에 공식하고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나오고 응용 문제 나오고 심화 문제 나오는 식으로 성문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종합으로 가버리면 성문 수원 기본 정석에서 실력 정석으로 바뀌는 식으로 딱 바뀐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 베이스로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상업적인 책들이 아닌 그때는 학원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 두 권 갖고서 글로벌 리더 된 거 아니에요. 기본 영어, 종합 영어. 근데 영어라는 말이 바뀌기를 해. 뭐가 바뀌기를 해요? 말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일본 책 체계적으로 있거든. 그래서 1단계는 그렇게 하고 2단계는 늘리기로 했어요. 자, 국어도 똑같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 끝내고 나면 다음 달이면 끝나요. 벌써. 먼저 시작한 5학년 애들은 이번 달에 끝나요. 그러면 걔네들이 통합국어를 들어가요. 통합국어. 국어 교과서가 20종인 거 아세요? 각 중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공통되는 것만 뽑아서 참고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16종, 20종 교과서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중학교 때부터는 시해석법, 초등학교 때는 비유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중학교 때부터는 은유법, 직유법, 사람처럼 표현하기가 의인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이쪽에서는 뭐 단모음, 복모음, 잡모음 이런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다가 중등부로 가면 수업 시간이 3시간으로 늘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치게 해요. 왜? 어머니한테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50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40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모의고사 치게 해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 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독해를 시킬 거고 아이들한테. 문법이나 자세한 사항은 교과서에 나온 것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중학교 때부터는 우리 정기 선생님 나오세요. 역시 서울법대 나오신 선생님이고 수능 선생님이거든요. 저 선생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제 바톤 타치를 하기 위해서 벌써 2달째 그 고학년 반 애들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오늘부터 맡으세요가 아니고 이제 2달 정도를 같이 보다가 맞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면서 저는 다시 또 새로운 반 만들어서 초등학교 교과서만 끝내주고 중학교 거를 잠깐 같이 하다가 또 남겨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로 가면 수업이 약 3시간에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려고 그러면 한 4시간 좀 넘어요. 근데 모의고사 집에서 풀어도 되거든요. 안 푼다는 거 알기 때문에 와서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시간이 굉장히 국어는 좋은 수업이에요. 수학은 아는 문제 푸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는데요. 국어는 모의고사 지문이 매번 첫 번째 지문이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들이야.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문제 풀 때 지적 자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하고 요 수업을 국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얘기 잠깐 듣고 그다음에 원장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가르치고 있는 정기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소장님 강의 들으려고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국어 수업 제가 지금 맡아서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서 배우고 있고요. 국어 자체는 가르친 지 좀 오래됐고 지금 현재는 중등, 고등 주로 맡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도하다 보니까 유도했었거든요. 저 고2 때까지 유도 선수였고 그리고 고3 때 고2 말부터 공부를 좀 시체말로 좀 빡세게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물론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수학 25점씩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고2 때까지. 그때는 수능이 80점 만점이었던 때였는데 근데 그게 결국 마지막에는
400점 만점 수능에서 4개 틀리고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게 저는 수능 국어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었죠. 그때는 국어가 120점 만점일 때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유도하던 때도 11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다 성적이 아주 안 좋았을 때도 국어는 쭉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게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언어 능력이 정말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접했던 작가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5,000원 넘어가는 책이면 어른 책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37인데 그때가 좋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처음 접한 게 5학년 때였고 그때부터 계속 어른용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른이 돼야지만 접할 수 있었던 단어들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 넘어가야지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쭉 접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모든 과목이 국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 사실은 그 이전까지 공부 안 하니까 잘 몰랐거든요. 수학은 공식 모르면 못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식을 외우는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나오는 공식 거의 고등학교 때 공식이 중학교 때 거 쌓여서 나오는 것들이고 또 사회다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거 거의 그대로거든요. 문화재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그런 것들이었는데 결국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수학 문제도 결국은 어려운 게 응용 문제인데 그게 수학 공식이 글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 공식을 찾아내서 수식을 뽑아내는 과정이 결국 국어 독해 능력이었고 뭐 국사든 그때 뭐 여러 뭐 철학자를 배우는 도덕 윤리였죠. 윤리였든 모든 과목들이 다 사실 언어 능력이 뒷받침돼야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책 읽는 건 좋아했었고 그럼 결국 그냥 책 읽는 능력으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쭉쭉쭉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돼서는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그때 공통과학이었던 문제집을 처음으로 한번 다 풀어봤어요. 한 권을 푸는데 4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집 푸는데 한 달 걸렸고 아니 3일 걸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한 달 동안에 과학 문제집 7권을 풀고 그리고 나서 첫 고3 들어가서 첫 모의고사 봤을 때 결국 반 정도밖에 못 맞던 과학 다 맞고 그러고 나서 매 시험마다 성적 20점씩 올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392점인가?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 읽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학원에서 일하고 과외도 하고 다른 회사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국어 능력이 좋은 게 애들 가르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있는 것보다는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국어 공부 제가 이제 수능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해서 다시 애들 가르치는 곳에 나오게 된 게 이게 민성원 연구소까지 연결이 됐네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많지 않았어서 민성원 소장님 가르치는 방법 많이 배워서 아이들부터 많이 가르쳐 볼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우리 민성원 소장님 이렇게 어린 시절 말씀